67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잘 될 수밖에 없는 대화법. 저자 이상각. 출판일 2023년 4월 2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대화 방법을 알자. 책 소개. 호감 가는 외모도, 친화력도, 말주변도 이기는 최고의 대화술은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 사람은 누구나 관심받고 싶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신나는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다. 이 책은 대화에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실전적인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호감을 얻으려면 말을 잘하기보다 잘 듣고 맞장구 쳐라.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내었을 때 수용되기를 바라고 남보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무리의 중심이기를 바라며 한 번뿐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애초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청중이 되거나 누군가의 인생의 조연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상대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대화를 유도하라. 가장 쉬운 방법은 잘 듣고 맞장구 치는 것이다. 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저서 중에서 화술 관련 부분을 재해석에 정리한 것이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때 맞장구 치라는 것은 무조건 상대의 말이 옳다고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여 고개를 끄덕인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꼭 사람을 상대하는 업에 종사하는 이가 아니더라도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 어떻게 내 사람을 만들어야 할지, 호감을 얻을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는 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저자 소개. 저자 이상각. 현대문학가, 역사저술가, 소설, 동화, 자기계발, 인문, 항공, 한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말은 곧 사람이다. 말 한마디가 곧 그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는 능력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마케팅이나 선거 유세처럼 뚜렷한 목적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낯선 이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대화를 본능적으로 피하기 마련이다. 나는 호의적인 태도로 말을 걸었는데 상대편에서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하거나 은근히 적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요즘 보편적인 소통 수단이 된 SNS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저런 커뮤니티를 드나들다 보면 상대방의 댓글에 마음 놓고 응대했다가 봉변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간단한 대화에도 공포심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인상만으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겨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간단한 의사 표현에 대한 짤막한 동의나 칭찬으로도 상대방의 진정성을 느끼고 격이 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되어 고민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고 급기야 현실적인 교류를 맺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은 본래 사교성이나 말재주가 좋은 거 아냐? 이렇게 의심하는 독자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성공하는 대화의 기술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다. 마치 오토바이를 처음 탈 때 내가 나아갈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면 저절로 코너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사람, 친숙한 사람,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소망의 해답은 경청이다. 그런데 경청이 빛을 발하려면 맞장구가 필요하다. 마치 잔칫집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듯 상대의 리듬에 반응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받고 싶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 이런 사람의 호감을 끌어내려면 당연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신나는 대화의 무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 책은 화술의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대화에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상에서의 실전적인 용례를 제시하고자 했다. 당신이 이 중에 하나라도 잘 활용한다면 친구를 얻고 동료를 얻고 애인을 얻고 든든한 상사를 얻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 성공하는 대화술의 첫 번째 명제는 경청이다.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듣는 귀가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은 가벼운 말장난이 되기 십상이다. 경청은 자신의 인격을 살찌우고 말의 깊이를 더해주는 원모심녀의 작전이다. 어떤 칭찬의 말에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대방에게는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자크 워드의 조언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대응하는 자신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주는 효과를 준다.
경청은 또한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의욕이 넘쳐 하고 싶은 말이 강물을 이룬다 할지라도 섣불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곤란하다. 적절한 경청과 맞장구로 무장을 갖추자. 그렇듯 주도 면밀하게 준비태세를 갖춘 다음 비로소 화술의 창날을 벼려야 하는 것이다. 대개 경험 많은 사람이 현명한 것처럼 많이 들어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화술에 능한 자는 처음 5분에 상대의 마음을 장악한다. 첫인상이 자신의 말에 깊은 신뢰감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목격한다. 어떤 가게 주인은 의도하지 않게 계속해서 손님을 쫓아내고 어떤 가게 주인은 기묘하게도 손님을 끌어들인다. 그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다름 아닌 신뢰의 말 한마디이다. 상품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어 고객이 찾아왔다고 해보자. 고객의 불만을 들어주고 성실히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주인과 자기 상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기며 고객과 한판 겨루려는 주인 중 과연 고객의 화가 누그러지는 쪽은 어디이겠는가? 정답은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세상에는 화술에 있어 실패의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이 늘 존재한다. 그들은 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성공하는 사람은 적의 욕설도 경청하고 적의 장점을 배운 이들이다. 아이작 마커슨 기자의 탄식을 들어보라.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느라고 귀를 닫아두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 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데 의외로 듣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 타인의 입장에 서보거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가꿀 수 있다. 실천하지 않는 이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지금 당신의 대화 상대는 당신의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소말리아에서 수십만 명이 기아선상에 시달려도 사람들은 아침 한 끼 굶은 자신을 더 가엾게 생각한다.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말자. 지금 바꾸어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티키타카 없으면 대화가 아니다. 대화에서는 일방적인 화자나 청자가 있을 수 없다. 대화는 두 사람의 말하기와 듣기가 교차하는 상호작용이다. 그 과정에서 설득과 거부, 교섭과 합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학자 뉴턴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말했듯이 두 에너지가 만나면 반드시 마찰열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생기는 여러 현상은 마찰열이라 할 수 있다. 번갯불이 튀거나 교합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상대를 만나면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상대의 언변에 질려버린 듯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경청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와 통화가 안 되었다면 메시지나 메일을 남겨야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쟁이나 성공은 혼자서는 성사될 수 없다. 선도자든 라이벌이든 누군가 같은 길을 달리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목적하는 바가 있다면 결코 그 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대화 상대가 소극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써 화제를 떠올려 말을 꺼냈는데도 상대방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위기는 금방 어색해지게 마련이다. 이때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화제를 돌리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당황하여 대화의 끈을 놓치기 십상이다. 그러면 곧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만사는 도로와 미타불이 된다. 대화 상대가 소극적일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성격에 맞춰 색다른 화제를 준비하거나 손쉬운 잡담을 활용하면 좋다. 다시 말해 자극을 주어 마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담배를 권한다든지 가족들 이야기, 프로야구 경기 등을 소재로 가볍게 잽을 날리면 반응하지 않을 상대는 드물다. 그런 와중에 표출되는 상대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화제를 꺼낼 기회를 찾는 것이 좋다. 그런 틈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자신에 대한 인상을 좋게 한 다음 자리를 맺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경청은 최고의 정보의 수집. 공식적인 자리에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분위기에 동화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문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사정은 이렇다.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자리라 좌중에서 오가는 이야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까만을 모색할 뿐이다. 만일 그들에게 다가가 좌불안석하는 까닭을 조용히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니까요.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 아는 척할 수도 없으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요. 분명 이들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나는 아무런 열정이 없다라는 말과 같다. 그런 자리야말로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세일즈맨이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하여 선전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업무를 밝히고 전혀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있다. 하나의 화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 대응이 비판이든 성원이든 간에 유용한 것이다. 만일 화제가 빈곤하다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자. 그 안에는 분명히 자신과 연관된 고급 정보들이 숨어 있다.
황금은 관심을 기울이며 찾는 사람의 눈에 띄는 법이다. 경청하면 이야깃거리가 생긴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세계의 입이 있다고 생각하자. 타인에게는 분명 나 자신이 겪지 못한 색다른 경험이나 정보가 있다. 또한 타인이 하는 말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면 훨씬 가치 있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다. 경청으로 삭막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집어드는 사람이 되자. 설득에도 단계가 있다. 청중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함몰로의 동기와 5단계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고 감흥케 하는 방법이다. 금연의 동기 부여를 하나의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1단계 청중의 주의를 끈다. 처음부터 화제에 관련된 일화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호기심과 긴장감을 유발한다. 여기에는 시각적인 보조물도 활용이 가능하다.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든지 성기능 장애를 가져온다는 식의 이야기는 흥미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어떤 친구가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담배를 끊고 나서 1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는 식의 이야기는 청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2단계 청중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다. 청중에게 현재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간접흡연에 의해 아이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 자신의 건강은 언제나 황색불이 켜져 있다. 하지만 당장 담배를 끊는다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확률은 50%를 상회한다고 강조한다. 3단계 청중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필요성을 인식한 청중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청중을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현재 담배에 중독된 인체는 니코틴을 요구하고 있다. 일순간에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여러 가지 금단 현상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금연 사례를 예로 들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4단계 청중에게 구체적인 이득을 알려준다. 문제가 해결되면 청중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리하여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는 의욕을 심어준다. 금연에 돌입하면 금전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장기가 재기능을 하게 되어 건강해지고 가족들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진다는 점을 알려준다. 5단계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준다. 청중의 반응이 느껴진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주입시켜야 한다. 그리고 열렬하고 고무적인 목소리로 그들의 실천을 성원하면서 말을 마친다. 금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만족감을 얻었다. 그것은 행복을 가져다주며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해준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해낼 수 있으며 주변에도 그것을 전파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을 맺는다면 청중은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며 박수를 칠 것이다. 너를 분명히 알아. 인간관계에서 가장 껄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거절이다. 그만큼 거절이란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쓰는 너를 생각해보자. 서로 너를 싫다는 의미가 아닌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거절하는 쪽은 명확한 거절의 표시를 하고 거절당하는 쪽은 크게 마음 상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애노의 개념을 혼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절당한 쪽이 불만을 품는 것이다. YES와 에노가 분명한 사람은 종종 쌀쌀맞다든지 냉정하다든지 하는 말을 듣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상대방은 당사자를 대할 때 그만큼 분명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부지불식간에 깨닫게 된다. 반대로 엉거주춤 YES와 에노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기대하게 된다. 때문에 그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나오면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각자 감정, 욕구, 이해의 정도 및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상의 인간관계는 긍정적인 관계보다는 부정적인 관계가 다반사다. 여기에서 단호한 YES와 에노는 상대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주든지 단절되게 해주든지 두 가지 경로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애노로 인하여 서로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나중에 대답해주지, 좀 기다려봐 따위의 애매한 대답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상대는 그런 대답에 나름의 기대를 걸고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분명하게 애노라고 대답해서 상대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물론 거절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내가 여태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냈던가 하는 자괴감과 배신감까지 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확한 거절이 가져다주는 단점은 그 장점에 비해 너무나 하찮다. 무리한 부탁을 하는 상대에게 분명하게 애노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덜 불쾌하게 그리고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 애노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가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면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게 된다.
처음부터 곤란하면 못하겠다고 말을 해줄 것이지. 나만 우습게 되어버렸잖아. 너도 내 입장이 되어봐.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되겠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냐? YES와 NO의 경계선에서 이런 말다툼은 흔히 벌어진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감당할 수 없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하자. 그리고 다른 방법을 함께 고민해준다면 상대도 아쉽지만 물러서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런 거절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끊는 것이 낫다. 정중한 거절이 통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딱 잘라내쳐라. 상대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듯해 처음에는 유심히 듣다가도 점점 부정적인 듯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상대에게 확실히 미심쩍은 부분을 캐물어 받아들여야 할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곤란한 지경에 몰리기 쉽다. 중간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 상대는 이쪽에서 불안한 안색을 띠더라도 일단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절의 표현이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검토란 곧 부적절한 내용을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그것은 긍정적인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자신만의 환상에 매달려 있다든지 사탕발림의 말이란 느낌이 들면 처음부터 그의 말이 결론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아버려야 한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군요.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저로선 결정할 수 없는 사안 같습니다. 다른 분을 만나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와 같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좋다. 그러면 상대는 미련이 남아서 다음에 다시 이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할지도 모른다. 거절의 결심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 빈틈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차라리 입술을 깨물고 다음과 같이 그의 기대를 박살내는 게 서로에게 낫다. 이 이야기는 끝난 걸로 하죠. 거절은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명쾌하게 하라. 헤어진 뒤 찌꺼기가 남는 거절은 아니하느니만 못함을 명심하라. 내가 선택하지 말고 상대의 선택을 유도하라. 다음은 앞날을 준비하는 젊은이에게 경험 많은 어른이 종종 제시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이다. 자, 여기에 인생의 두 가지 길이 있다. 한쪽은 편안한 길이지만 끝에는 굴종과 패배가 기다리고 있다. 다른 한쪽은 험난한 고행길이지만 끝에는 자유와 영광이 있다. 너는 어떤 길로 가려느냐? 양자택일은 자칫하면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일상의 대화에서 상대에게 빠른 선택을 재촉하는 상황에서 암시적인 방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고를 때 망설이고 있을 때 현명한 점원이라면 고객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제품은 품질도 좋고 지명도도 있지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디자인은 좀 클래식하지요? 그리고 이 제품은 품질도 선생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것 같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디자인은 젊은이들에게 어울리고요. 선생님의 필요에 맞는 걸로 고르시지요. 계속 망설이는 눈치라면 좋은 품질인데 중소기업 제품도 있습니다. 브랜드 값이 빠지니까 훨씬 싸고 만족할 만합니다. 손님께서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쪽도 참 좋습니다. 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그러면 손님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된다. 오랜만에 전화를 한 친구와 약속을 할 때도 이런 양자택일의 방법을 쓰면 관계가 좀 더 원만해진다. 만일 이쪽에서 오랜만에 통화되었는데 오늘 저녁 만나서 회포를 푸는 게 어때? 라고 일방적으로 말한다면 친구는 갑작스런 제의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아참, 오늘은 나도 어려울지 모르겠군. 우리 무리하지 말고 주중에 날을 정하면 어떨까? 라고 덧붙인다면 상대방은 편안하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 아니, 나는 오늘도 괜찮아. 몇 시에 볼까? 라든지, 응, 나도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곤란하고 나를 정해서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쪽에서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연출을 하게 되면 상호 간의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게 된다. 연기를 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을 비난하지 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당신의 언행은 모두 정당한가? 라는 물음에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뉴턴의 만유인력은 이미 오류가 증명되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중세의 엄격한 진리는 이미 과학사의 가십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믿는 것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극악한 살인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죄로 판명되어 풀려나오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관점에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무리 총동원하여도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진실, 그것은 오롯이 신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협력과 보완을 통해 완전에 다가서려 하는 것이다. 곧 인간적인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지혜이다.
현명한 사람은 인간의 허점을 알고 있기에 남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허점이 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을 타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타인의 생각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직격탄이 아니라 우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 실패자와 성공자의 예가 있다. 남북 전쟁 무렵 저명한 신문의 편집자였던 호라스 그릴리는 링컨의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의 정책을 바꾸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하지만 그의 기사는 불손하기 그지없는 조소와 비난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거꾸로 링컨을 헛되이 공격한 인물이라는 오명만이 전해진다. 북극 탐험가로 유명한 과학자 스토퍼스는 1년간 북극에서 물과 고기만으로 견딘 적이 있었다. 그에게 한 기자가 대체 당신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스토퍼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본래 과학자라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실을 발견해내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매진했을 뿐 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까지 행동하는 과학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편견에 휘말려 선입감, 질투, 시기심, 공포심, 뒤틀린 마음, 자부심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편협된 자신의 사상이나 종교, 식사법, 취향을 고집하고 선전하려 든다. 하지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스토퍼슨에게 배워라. 그는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을 버렸다. 당신에게 만일 상대의 잘못된 의지를 교정해주고 싶은 선의가 있다면 다음 문장을 주의 깊게 읽고 난 후 시도하도록 하라. 제임스 하베 로빈슨 교수의 명저 정신의 발달 과정 의한 구절이다. 북극 탐험가로 유명한 과학자 스토퍼슨은 1년간 북극에서 물과 고기만으로 견딘 적이 있었다. 그에게 한 기자가 대체 당신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스토퍼슨은 이렇게 대답했다. 본래 과학자라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실을 발견해내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매진했을 뿐 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까지 행동하는 과학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편견에 휘말려 선입감, 질투, 시기심, 공포심, 뒤틀린 마음, 자부심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편협된 자신의 사상이나 종교, 식사법, 취향을 고집하고 선전하려 든다. 하지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스토퍼슨에게 배워라. 그는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을 버렸다. 당신에게 만일 상대의 잘못된 의지를 교정해주고 싶은 선의가 있다면 다음 문장을 주의 깊게 읽고 난 후 시도하도록 하라. 제임스 하베 로빈슨 교수의 명저 정신의 발달 과정 의한 구절이다. 아무도 패배하지 않는 대화. YES 논법. 부드러움은 능히 강한 것을 꺾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구렁이가 멧돼지를 휘감아 사냥하듯 부드럽게 우회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YES 논법이라고 한다. YES 논법은 무엇보다도 시작이 중요하다. 자신이 처음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상대로부터 NO가 아닌 YES가 나올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는 화제로서 자신과 상대의 의도와 목적이 똑같다는 동반 의식을 고조시킨 다음 양자 간의 상이점에 관하여 절충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이다. 교섭이나 타협에서 상대가 NO라고 말한 뒤에 그것을 YES로 바꾸기는 몹시 어렵다. 상대는 설령 자신의 NO가 틀렸음을 알아도 쉽게 자신의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는 상대에게 어떤 명분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더 커다란 양보를 의미하게 된다. YES의 논법은 이런 곤란한 상황을 애초부터 제거하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적극적인 화술이다. 굴러오는 공을 반대 방향으로 차는 것보다는 가던 방향으로 계속 들이보라는 것이 훨씬 쉬운 법이다. 당신은 상대에게 YES를 주문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그의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도해낼 수 있다.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시종일관 극단적인 표현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학자가 있었다. 현 정권은 형편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이에 맞선 정부 공직자의 화술 역시 엉터리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비판은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근거를 대보세요. 근거를. 당연히 그 토론은 시끄러운 변설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사회자가 나서서 어지러운 장례를 일순 정리했다. 그는 치열하게 맞서는 두 사람을 달래면서 유연한 스피치로 결론을 맺어버린 것이었다. 요즘 시행되는 몇몇 정책을 보면 정부가 잘못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정권 초기부터 시행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평하는 정책을 신뢰로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불식시키는 미끼이다. 과연 상대는 이렇게 대응했다. 네. 그건 그런대로 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 아동복지 정책은 지지부진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선생님께서도 이런 점진적인 방법이 급진적인 야당의 방법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 정책의 운용 방법에는 저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실패한 정책도 많지만 여러 좋은 정책도 펴고 있다는 것은 선생님께서도 긍정하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현명한 사회자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부정적인 대립 국면을 아무런 상처 없이 종식시켰다. 이렇듯 아무도 패배하지 않는 대화, 모두에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면이 YES 논법에는 담겨 있다. 열정적이고 진지한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열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의가 뿜어져 나온다. 루스벨트의 말처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화제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습관은 필수적이다. 열의가 없는 연설은 누가 들어도 지겨울 뿐이다. 말하는 사람의 진지함과 신념을 잃지 않는 태도는 종종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으로도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얼토당토하는 내용이 진실로 탈바꿈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진실을 진지하게 말했을 때 그 설득력은 상상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청중은 난로 안에 들어있는 장작과도 같다. 거기에 메마른 모래나 차가운 물을 뿌리면 훗날 누가 불씨를 심어도 타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불씨를 넣고 부채로 조금만 붙이면 활활 타오르게 된다. 화자의 열정은 바로 그 불씨이며 부채의 다름 아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 불현듯 떠올랐던 생각, 도로가 막혀 출근이 늦었을 때 치밀어 오르던 분기, 세금고지서에 찍힌 이해 못할 숫자들에 대하여 청중은 막연한 불만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침묵에 당신은 불을 붙이는 사람이다. 네소의 괴물을 물 위로 띄워 보여주는 사람이다. 호수에 조약돌을 던지면 둥근 동심원이 사방으로 번져간다. 그 조약돌은 작다. 하지만 파문이 크다. 이처럼 당신의 조그만 생각 하나는 사람들을 행동하게 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된다. 그 하나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이 당신과 청중을 한마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청중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대개의 세일즈맨들은 자신의 상품이 얼마나 고객에게 유익한지에 대하여 수십 가지의 근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익함과 함께 그 고객이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상대에 따라 어떤 강력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뇌리에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알래스카의 냉장고를 팔 수 있고 아프리카의 난로를 팔 수 있는 것이다. 연설의 요점이 분산되지 않고 한 가지로 결집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문제건 그 요점을 청중이 행동하기 편하도록 말해주는 것은 연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곧 청중이 원하는 바이다. 그들은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 연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의미가 모호하면 시간이 아까워지게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라. 첫째, 연사는 어떤 이야기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주제에 집착하라. 광범위한 영역을 홀로 커버하려고 하지 마라. 다만 한 가지 요점에 어떤 표현 방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점은 당신의 이야기를 총정리한 것이다. 때문에 신문의 헤드카피처럼 강렬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코 청중의 반응에 겁을 먹어서는 곤란하다. 둘째, 생각을 순서대로 정리하라. 어떤 사건이 있다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하거나 거꾸로 되짚어 올라갈 수도 있다. 파리를 설명할 경우 동서남북으로 중요한 지표를 정해 설명할 수도 있고 역사적인 기념물을 차례차례 열거하면서 설명해도 좋다. 셋째, 요점에 번호를 붙여라. 설명에 번호를 붙이는 것은 당신의 발언의 절도와 신빙성을 더해준다. 첫째 요점은, 둘째 요점은 이런 식으로 말해 나가면 논점을 잃을 염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중도 마음속에 정리하기가 훨씬 편하다. 넷째, 잘 알려진 예를 들어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눈을 예로 들거나 알래스카 사람들에게 야자 열매를 예로 든다면 그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 만일 그 예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면 그와 비슷한 것을 함께 설명하는 것도 좋다. 망고 열매는 물개의 머리통만 한 과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관객들은 그 형상을 아슴푸레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전문적인 용어는 피하라. 현인처럼 생각하고 범인처럼 말하라.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있다.
이처럼 당신이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라면 그 직업에 관계없는 사람들 앞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말로 대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공연장이 되고 말 것이다. 나를 드러내는 대화의 기술 1, 2, 3 법칙. 대화에는 1, 2, 3의 법칙이 있다. 그것은 1의 비율만큼 말하고 2만큼 들으며 3만큼 맞장구를 치라는 것이다. 그런 자세가 상대에게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 그렇다면 대화 도중에 상대에게 자신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그 시작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개인 감정이나 고정관념을 보태지 않고 듣는 습관을 들이자. 그래야만 화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말을 할 때는 그 내용이 정확한 근거와 논리에 맞아야 한다. 자칫하면 별것 아닌 잡담조차 소문의 진원지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불쑥 내뱉는 말 한마디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 사람은 이번 달 실적이 부진해 보이던데 같은 말이 꼬리를 달게 되면 그 사람은 사표를 써야 한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침소봉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은 상대를 지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라도 이런 부류와는 실로 상대하기조차 싫어질 것이다. 자신의 주장이 있다면 당당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대에게 무례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태도로 예의를 갖춘다면 상대의 대응은 보다 유연해진다. 인간의 감정이란 고무줄과도 같아서 똑같은 YS에도 감사와 분노가 서로 엇갈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마술계의 거장 하워드 서스톤은 일찍이 어렸을 때 가출하여 불황자 생활을 했으며 훔쳐탄 철도 광고를 보고 알파벳을 깨우쳤을 정도로 고달픈 시절을 보냈다. 이렇듯 불우했던 그가 서커스단에 들어가 마술을 배운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안주했다면 결코 최고의 마술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다른 마술사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 그의 마술이 매우 독특했다는 말인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았다. 그는 다른 마술사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다. 서스톤의 재능은 의외로 평범한 두 가지였다. 첫째, 관객을 매혹시키고야 말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평범한 마술조차 관객들에게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 몸짓이나 말씨, 표정 등을 연구한 다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사해냈다. 적절한 순간에 발휘되는 조크나 눈동자의 움직임은 그가 매우 세련되고 열정적인 마술사임을 관객에게 증명하였던 것이다. 둘째, 그는 인간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곧 마술사와 관객의 우정을 의미했다. 대개의 마술사들은 무대에서 관객들을 내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오만한 태도를 가진다고 한다. 오늘도 얼빠진 인간이 많이 왔구먼. 간단한 속임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바보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서스톤의 태도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이렇게 모이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보여주어야지. 그러고는 나는 관객들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반드시 10번쯤 뇌까리고 나서 마술을 펼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그의 성실성과 진심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관객들의 호흡과 일치하여 그를 최고의 마술사로 존재하게 했던 것이다.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우리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탈바꿈할 수 있다. 생각이란 곧 신념이고 가치관이다. 이제 어설픈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그 몸짓 하나하나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열쇠가 된다. 일찍이 줄리어스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도버 해협을 건너 잉글랜드에 상륙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해상에 떠있는 아군의 군함을 모조리 불살라버린 일이었다. 적지에서 대륙과의 연결수단이자 패배했을 때 생명줄인 배가 사라졌다. 남은 길은 오로지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다. 시저는 이렇듯 불굴의 전략을 구사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이 타인을 향해 갖추어야 할 정신이다. 소극적인 생각은 모조리 태워버려라. 도피하고 싶다든가 시간을 끌고 싶은 생각은 모조리 버려라.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말해야 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헤엄을 칠 수 없듯이 실제로 아무리 좋은 화술 강의를 받더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설과 독설의 귀재였던 버나드 쇼도 젊은 시절에는 몹시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친구 집에 가서도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20여 분간을 서성거릴 정도였다. 그는 이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에 가입하고 화술을 연마한 끝에 20세기 최고의 운병가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처럼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케이트를 타보셨습니까? 처음에 남이 웃더라도 겁내지 말고 연습을 거듭하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장은 도처에 있다. 운동을 자주 하면 건강해지듯 말을 많이 하면 달변이 된다. 붉어지던 뺨이 점점 투명해진다. 그만큼 당신은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하지만 그 생각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생각이다. 관찰하고 궁리만 하는 생각이 아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가 왔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